엄마는 본인이 얼마나 많은 불편을 끼쳤는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나는 수진을 멍하니 바라보며 내가 방금 들은 말을 믿을 수 없었다. 내 며느리 딸처럼 여겨왔던 아이가 이제는 이렇게 가슴 아픈 말을 하다니. 불편이라니? 내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수진아? 동욱은 누구의 편을 들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 망설이며 서 있었고 나는 그저 가슴이 꽉 막혀버리는 기분이었다. 방 안이 갑자기 답답해지면서 나에게 남은 건 침묵뿐이었고 나는 속으로 아픔을 삼킬 수밖에 없었다. 나는 윤혜자, 한 어머니이자 혼자 사는 할머니다. 노년의 삶이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 내가 아들의 가족에게 짐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한때 나는 손자들과 함께 평온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아마 착각이었을 것이다. 시간이 흐르며 모든 것이 서서히 변해갔다. 젊었을 때는 자녀를 돌보고 남편을 위해 헌신하며 가정의 안정을 위해 바쁘게 지냈다. 이런 일들이 나로 하여금 내가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지 자문할 겨를도 없게 만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나는 나이가 들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내 아이들이 더 이상 예전처럼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내 아들 동욱은 내 인생의 유일한 자랑이다. 나는 그가 어린 시절부터 대학교에 입학하고 직장에 다니며 마침내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 결혼할 때까지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와 아들 사이의 거리는 단순히 지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멀어져 갔다. 인정하기 싫지만 남자가 결혼을 하면 그에게 가장 중요한 여성은 어머니가 아닌 아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처음에 나는 며느리 수진과의 관계에 대해 걱정했다. 그녀는 내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었고 아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통해서만 알게 된 사람이었다. 그녀는 단정한 외모와 예의 바른 태도로 편안한 인상을 주었다.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수진의 진심 어린 미소를 보고 안도감을 느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결혼 후 처음에는 동욱과 수진이 가끔 나를 집으로 초대해 주었다. 그들의 집은 깔끔하게 잘 정돈되어 있었고 때때로 가족 모임에 나를 초대해 주어 내가 잊혀지지 않은 존재임을 느끼게 해 주었다. 몇 년 후 첫 손자 준서가 태어났을 때 내 기쁨은 배가 되었다. 동욱이 준서를 안고 반짝이는 눈빛을 볼 때마다 나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다. 준서는 단순한 손자가 아닌 나와 아들 가족을 연결하는 새로운 고리였다. 어느 날 준서의 7번째 생일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날 저녁 동욱과 수진이 나를 집으로 초대했고 따뜻한 저녁 식사 후 수진이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어머니, 저희와 함께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혼자 계시지 않고 저희와 준서랑 함께 있으면 더 즐거울 것 같아요. 나는 감동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오랜만에 내 가슴이 이렇게 두근거리는 걸 느꼈다. 수진은 단순히 나를 같이 살자고 초대한 게 아니라 내가 여전히 이 가정의 중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주었다. 하지만 나는 신중한 태도로 대답했다. 생각 좀 해볼게. 곧 대답할게.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나는 내 마음속 행복을 감출 수 없었다. 마치 옛날로 돌아가서 온 가족이 함께 웃고 따뜻한 집안에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결국 나는 수진의 초대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했고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살기로 했다. 이는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이었고 새로운 단계이자 새로운 희망이었다. 첫날 모든 것이 기대 이상으로 잘 풀렸다. 나는 집안일을 도와주고 수진과 함께 아침을 준비하며 여전히 내가 도움이 된다는 기분을 느꼈다. 매일 아침 일어나 함께 아침을 준비하고 퇴근하는 동욱의 발걸음을 기다리며 가족의 일원이 되는 기쁨을 더 깊이 느꼈다. 어느 날 저녁 가족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아 있을 때 동욱이 물었다. 어머니, 오늘 고기 요리 어머니가 하셨어요. 정말 맛있네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요리했어. 맛있어? 동욱은 활짝 웃으며 농담했다. 어머니가 요리하신 건 금방 알 수 있어요. 어릴 적 생각이 나네요. 수진도 말했다. 어머니, 정말 요리를 잘하시네요. 저도 어머니에게 많은 걸 배울게요. 그 순간들마다 내 마음은 따뜻해졌다. 나는 모든 것이 영원히 평온할 것이라고 믿었고 남은 생을 자식들과 함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가정의 분위기에서 미묘하지만 불길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함께 저녁을 먹는 날이 점점 줄어들고 마음속에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어느 날 나는 온 가족이 저녁 식사를 위해 모였을 때 수진이 내놓은 서양 요리 빵과 파스타를 보고 놀랐다. 익숙하지 않은 음식들이라 내가 먹기 어렵긴 했지만 수진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억지로 먹었다. 내가 빵을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준서가 내 먹는 소리를 듣고 웃기 시작했다. 할머니, 먹는 소리가 너무 이상해요. 나는 억지로 웃으며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려고 했지만 얼굴에 어색함이 가득했다. 그것이 내가 이 가족 안에서 외부인이 된 것 같은 첫 순간이었다. 그 후 저녁 식사 시간은 점점 더 불편해졌고 나는 내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하기 시작했다. 음식을 집을 때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신경 썼고 준서가 나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볼 때마다 나는 얼굴이 빨개지며 그저 내 안에서 깊어지는 걱정을 감출 수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련의 불운의 시작에 불과했다. 그날 저녁 일이 아무 말 없이 지나간 듯했지만 그 이후로 매 끼니가 나에게 점점 더 무거운 시간이 되어갔다. 처음에는 기쁨이었던 저녁 식사가 이제는 피하고 싶은 순간이 되었다. 나는 수진이 서양 음식을 준비하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나의 인내심도 점점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다. 익숙하지 않은 음식과 조심스러운 식사 시간이 더 이상 식탁에 앉고 싶지 않게 만들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이 내 앞에 이탈리아 파스타를 내놓으며 억지 웃음을 지었다. 어머니, 다양한 음식을 드셔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이건 건강에 좋아요. 한번 드셔보세요. 나는 가볍게 미소 지으며 동의하는 척했지만 목이 메는 기분이 들었다. 나는 접시에 담긴 파스타를 보며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참아낼 수 있을지 고민했다. 그래, 먹어볼게. 내가 몇 입 먹자마자 준서는 내가 포크를 서투르게 쓰는 모습을 보고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 파스타를 다 떨어뜨리셨어요. 너무 웃겨요. 나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아무도 쳐다보지 못한 채 부끄러움에 휩싸였다. 그러나 내 억지 웃음은 곧 수진의 차가운 눈빛을 보며 사라졌다. 준서야, 그렇게 하면 안 돼. 할머니가 너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하고 계시잖니? 식탁은 침묵에 휩싸였다. 나는 급히 손을 흔들며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었다. 괜찮아. 애가 그냥 재미로 그런 거지. 신경 쓰지 마. 그러나 수지는 어깨를 으쓱할 뿐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모든 말이 얼어붙었고 나는 그저 내가 속해 있어야 할 집에서 소외된 채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날 저녁 식사 후 나는 내 방으로 들어가 스스로를 위로하며 수진이 전에 말한 것처럼 내가 짐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을 해보려 했었다. 하지만 생각할수록 내 마음은 무거워졌다. 나는 아들 가족의 삶에 녹아들 수 있을 거라고 믿었지만 이제는 내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수진에게 불만족을 주는 듯했다. 다음 날 나는 수진이 출근하고 집에 나와 아들 동욱만 남았을 때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다. 나는 아들의 느낌을 알고 싶었고 내가 온 생애를 바쳐 키운 아들에게 위로를 받고 싶었다. 동우가 엄마가 너희와 같이 사는 게 어떻니? 동욱은 약간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아마도 내가 이런 질문을 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엄마, 사실 엄마가 여기 계셔서 너무 좋아요. 저와 수진도 엄마가 혼자 계시지 않으셨으면 했거든요. 나는 한숨을 쉬며 안도감을 느꼈다. 동욱의 대답은 내 마음속 걱정을 어느 정도 덜어주었다. 그러나 내가 완전히 안심하기도 전에 동욱이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낮아졌다. 하지만 엄마도 이해하시잖아요. 저희도 나름대로 많은 압박을 받고 있고 수진이는 모든 게 완벽하길 바라는 사람이라서요. 아들의 말에 나는 잠시 멈칫했다. 결국 내가 수진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유일한 이유가 아니었지만 나로 인해 상황이 더 어려워졌을지도 모른다. 아마도 내 존재가 며느리에게는 말하지 못한 불편함이었을지도 모른다. 응, 엄마는 이해해. 엄마가 너희 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야. 동욱은 나를 위로하듯 미소를 지어주었지만 내 마음속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나는 내 행동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사랑받고 안심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싶을 뿐인데 어쩌면 좋을까. 나는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려고 매일 조금씩 더 조용하고 신중하게 지냈다. 매번 식사 때마다 나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 조심하며 작은 한 입씩 먹고 예전처럼 준서와 웃고 떠들지 않았다. 아마 나는 점점 적응해가는 중이거나 혹은 내 존재를 최소한으로 줄여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동욱과 준서가 좋아하는 전통 음식을 준비하기로 결심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다. 익숙한 음식을 준비하면 모두가 억지로 먹을 필요가 없고 아마도 수진이 더 편안하게 느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나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처음 이곳에 왔을 때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서 있었다. 마침내 문이 열리고 동욱과 수진이 집에 들어왔다. 나는 최대한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왔구나.
엄마가 너희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준비했단다. 동욱은 미소 지으며 다가와 음식을 흘낏 보았다. 와, 엄마가 큰 잔치를 준비하셨네요. 동욱의 눈빛에는 감동과 즐거움이 담겨 있었고 그 모습을 보니 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하지만 수진을 보니 그녀의 표정이 약간 어색해 보였다. 엄마, 오늘 준서랑 외식을 하려고 했는데요. 오늘이 주말이라서요. 수지는 작게 말했지만 그 말은 나의 방금 터져나온 흥분을 단번에 잠재웠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아침 내내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순간 무의미해진 것처럼 느껴졌다. 수지는 나를 상처 주려는 의도는 없었지만 아마도 나는 그녀를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다. 아, 몰랐구나. 괜찮아. 너희 계획대로 해. 나는 담담한 척하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럼 엄마 먼저 드세요. 동욱은 미안한 듯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괜찮아. 정말 괜찮아. 손자와 함께 하는 게 좋잖니? 결국 동욱과 수진 그리고 준서는 외출했고 나는 조용한 주방에 홀로 남았다. 앞에 놓인 음식들이 서서히 식어갔고 나는 그저 그 자리에 앉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허함을 느꼈다. 내가 이 가족과 어울리기 위한 모든 노력이 헛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멍하니 앉아 지난 일들을 곱씹어 보았다. 아마도 내가 이 가족에 집착하는 것 자체가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든 것일지도 모른다. 수진과 동욱은 이미 그들만의 삶을 가지고 있고 내가 그저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지만 다른 방법은 없었다. 억지로는 감정을 만들 수 없기에 아마 나는 천천히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혼자 고요함 속에 앉아 나는 점점 일상에서 물러나야겠다고 결심했다. 가족의 행복을 바랄 뿐이니 내게 주어진 시간과 기쁨은 나 스스로 찾아야 한다고 마음먹었다. 다음 날부터 나는 결심을 지켰다. 수진과 동욱의 일상에 관여하지 않았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지만 모두가 일어나기 전에 방으로 돌아가 조용히 지냈다. 준서와도 더 이상 대화하지 않았고 혹시라도 수진이 무언가를 불편하게 여기지 않도록 했다. 어느 오후 내가 방에 있는데 거실에서 들리는 준서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 맑은 웃음소리는 어린 동욱의 시절을 떠올리게 했고 가족의 모든 순간들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러나 나는 예전처럼 그들과 함께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갑자기 방문이 열리고 준서가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다. 할머니, 저랑 같이 놀아요. 나는 손자를 바라보며 가슴속에 슬픈 감정이 일었다. 나는 수진이 준서와의 친밀함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 순수한 눈빛을 보고 어떻게 거절할 수 있을까? 뭘 하고 싶니, 준서야? 나는 부드럽게 물으며 최대한 밝게 미소 지으려 했다. 블록 쌓기요. 엄마는 이런 거 안 좋아하시는데 할머니는 분명 좋아하시죠, 그죠? 준서는 내 손을 끌고 거실로 나갔고 나는 거절할 새도 없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손자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우리는 함께 앉아 하나씩 블록을 쌓아갔다. 잠시 동안 모든 걱정을 잊고 손자의 행복한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수진이 거실로 들어와 우리 둘을 보고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준서를 그렇게 따라다니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급히 블록에서 손을 놓고 미소도 사라졌다. 할머니랑 그냥 블록 놀이하고 있었어. 아무 문제 없단다, 수진아. 나는 부드럽게 말하며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다. 수진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준서가 혼자서도 잘 지내야 해요. 할머니가 하루 종일 놀아주면 준서가 자립심을 기르기 어려워져요. 나는 고개를 숙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수진의 교육 방침에 개입할 권리가 없음을 알고 있었고 문제를 더 만들고 싶지 않았다. 준서가 어리둥절해하며 행복했던 놀이가 갑자기 중단된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방으로 돌아가며 나는 주방에서 들리는 수진과 동욱의 대화를 엿들었다. 수진아, 꼭 그렇게 말해야 했어? 어쨌든 엄마는 그저 준서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시는 것뿐인데. 오빠는 몰라요. 준서에게는 어릴 때부터 자립심을 길러야 해요. 할머니가 자꾸 그렇게 돌봐주시면 나중에 고치기 어려워져요. 그 말들은 수천 개의 바늘로 내 가슴을 찌르는 듯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결국 이 가족의 외부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곁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나도 이 집에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내가 이곳에 온 이후로 겪었던 일들을 떠올렸다.
마치 두 세계 사이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거리를 두고 싶지만 가까워지고 싶은 다른 어머니들처럼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었다. 그러나 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가족이 불편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예정보다 일찍 일어나 가슴에 짐이 가득하지만 내 존재를 줄이기로 한 결심을 실행했다.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했지만 식탁에 음식을 올려놓고 나는 방으로 돌아갔다. 동욱이 내 방 문을 두드리며 아침을 함께 먹자고 불렀지만 나는 단지 이렇게 답했다. 너 혼자 먹어도 돼. 나는 나중에 먹을게. 아들은 놀란 듯했지만 더 묻지 않았다. 나는 방 안에 조용히 앉아 식탁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들으며 씁쓸함과 공허함을 느꼈다. 원래라면 나도 그 자리에 앉아 손자들과 함께 아침을 먹어야 했을 텐데 이제는 내가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하루의 대부분을 방 안에서 책을 읽거나 소일거리로 시간을 보냈다. 가끔 준서가 내 방 문을 두드리며 함께 놀자고 졸라대기도 했지만 나는 매번 조심스럽게 거절했다. 나는 수진의 의중을 거스르고 싶지 않았고 준서와 너무 가까워지려 한다면 며느리를 더 불편하게 만들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오후 동욱이 일찍 퇴근해 집에 돌아왔다. 아들은 두 잔의 차를 들고 방으로 들어와 내 옆에 앉았다. 우리는 함께 차를 마시며 오랜만에 가족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순간을 나누었다. 엄마, 요즘 엄마가 거실에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무슨 일로 기분이 안 좋으신 건가요? 동욱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아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아들아. 그냥 너희에게 조금 더 공간을 주고 싶어서 그래. 아마 내가 너희 생활을 많이 방해했던 것 같아. 동욱은 내 말을 듣고 무언가 말하려는 듯했으나 망설이는 듯했다. 아마도 아들도 아내와 엄마 사이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나는 아들을 그런 상황에 놓고 싶지 않아 그저 아들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내가 괜찮다고 전했다. 엄마가 행복하기만 하면 좋겠어요. 엄마가 어떤 모습이든 저는 항상 엄마가 곁에 계시길 바래요. 동욱의 말에 나는 가슴이 뭉클했지만 나는 그 행복이 이제 억지로 만들어진 것임을 알고 있었다. 아들은 항상 나를 사랑하지만 이제는 아들도 가족과 자신의 책임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나는 더 이상 아들의 인생의 중심이 아니며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동욱이 방을 나간 뒤 나는 홀로 앉아 지난 시간을 회상했다. 이제는 내가 멀리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할 때이며 이 공간을 수진과 아들에게 돌려줘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손자와 가까이 지내고 싶은 마음에 이 가족의 삶을 어지럽히고 싶지 않다. 그날 밤 나는 여행 가방을 꺼내 내가 이곳에 와서 가져왔던 옷과 개인 소지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떠들썩하게 구는 일 없이 조용히 떠나고 싶었지만 이 가족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내 자유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마음속에 묵직한 감정을 안고 한 벌씩 옷을 접으며 짐을 꾸렸다. 그동안 내가 집이라고 여겼던 이 작은 방은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그때 방문이 살짝 열리며 수진이 들어왔고 그녀의 시선이 열린 여행 가방에 멈췄다. 어머님, 어디 가시려고 하세요? 수진이 약간 놀란 듯한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미소를 지으려 했었다. 응, 이제 옛집으로 돌아갈 때가 된 것 같아서. 여기 오래 머물렀으니 더 이상 너희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으려고 해. 수진은 잠시 침묵하며 망설이는 듯했다. 그녀가 내가 남기를 원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나는 그녀를 곤란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사실 어머님이 원하시면 여기 계셔도 돼요. 다만 어머님도 아시다시피 우리도 생각할 게 많아서요. 수진의 말은 마치 마음에 깊이 상처를 남기는 듯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그녀의 말은 내 존재가 이 가정에 불편함을 준다는 사실을 뚜렷하게 드러냈다. 그녀가 예의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알았지만 내 마음속의 고통은 가시지 않았다. 괜찮아, 수진아. 엄마는 이해해. 너희에게 더 이상 불편을 끼치고 싶지 않아. 나는 차분히 대답하며 목소리 속의 아픔을 숨기려 했었다. 수진은 아무 말 없이 몇 초 동안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돌아섰고 나는 조용히 남겨졌다. 이제 내가 떠나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이 가족이 나를 견디게 하느니 그저 스스로 물러서 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내가 떠나기 전 마지막 저녁을 함께했다. 나는 즐거운 분위기를 유지하며 그동안 함께한 아름다운 추억을 이야기했다. 동욱은 나와 나란히 앉아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아들은 내 결정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 같았다. 식사가 끝난 후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눈물을 삼키며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언제 그들을 다시 만나게 될지 모르지만 내 결정이 그들에게 필요한 평화를 가져오기를 바랐다. 준서는 나를 꼭 껴안으며 순수한 얼굴에 슬픔을 가득 담고 내가 왜 떠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물었다. 할머니, 왜 가셔야 돼요? 할머니랑 더 놀 수 없나요? 나는 준서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눈물 나지 않게 감정을 억눌렀다. 우리 준서야,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가야 해. 하지만 너는 항상 할머니의 기쁨이고 할머니는 너를 항상 기억할 거야. 동욱은 나를 문까지 배웅하며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나는 동욱을 탓하지도 수진을 탓하지도 않았다. 나는 때로 삶이 우리에게 가슴 아픈 선택을 강요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가족을 위해 이 선택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수진이와 준서를 잘 돌봐줘. 엄마 걱정은 하지 마라. 엄마는 괜찮을 거야. 나는 동욱을 위로하려 애쓰며 말했다. 동욱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더 잘하진 못해서 죄송해요. 나는 아들을 안으며 마치 지나간 젊은 날들을 다시 안아보는 것 같았다. 아들이 이제 가정을 꾸린 이상 이것이 어쩌면 마지막 작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나의 어머니로서의 시간이 이제 끝났음을 깨달았다. 문을 나서며 나는 뒤돌아볼 용기가 없어 앞만 보고 걸었다. 가벼운 비가 내리고 있었고 빗방울은 내 마음속에 눈물과 함께 섞여 흘러내렸다. 오늘부터 나는 다시 혼자 사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나는 다시 내 작은 집으로 돌아갔다. 한때 그곳은 조용해서 두려웠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그 외로움이 한층 더 무겁게 느껴졌다. 집안의 모든 구석과 낡은 가구들이 내가 아들 가족과 함께 지냈던 날들을 떠올리게 했고 따뜻했던 기억들은 이제 사치처럼 멀게 느껴졌다. 나는 거실의 낡은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공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아들 집에서 떠난 첫날 아침, 나는 일어나도 침대에서 내릴 이유가 없었다. 아침을 준비할 필요도 없고 준서의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으며 나를 기다리는 것은 오직 침묵뿐이었다. 이 큰 집에서 나는 내 벽 사이에 갇힌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거실, 주방, 심지어 발코니를 오갔지만 어디를 가든 떠오르는 것은 희미한 기억들 뿐이었다. 얼마 후 나는 예전에 자주 가던 작은 시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시장에 들어서자마자 익숙한 얼굴들을 마주쳤다. 그들은 내가 한창 가족을 돌보며 바쁘게 지내던 중년의 여성으로 기억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 그들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애잔함과 동정이 담겨 있었다. 윤 여사님, 오랜만이에요. 오늘부터 혼자 계시는 거예요? 오랜만에 만난 채소 장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내 마음속의 외로움을 숨기려 했다. 네, 아이들이 바빠서 더 이상 방해하고 싶지 않네요. 나는 대답하면서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다. 채소 장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한 듯했다. 아마도 그들도 내가 슬픔을 감추고 있다는 것을 알았겠지만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었다. 나는 조용히 채소를 사고 시장을 떠나면서 발걸음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집에 돌아와 나는 소박한 한 끼를 준비했다. 작은 밥상 앞에서 혼자 앉아 처음으로 음식이 이렇게 밍밍하게 느껴지는 순간을 경험했다. 가족을 위해 요리하던 때와는 다르게 모든 것이 무의미해진 듯했다. 짧은 식사 시간이 지나갔지만 외로움은 끝없이 이어지는 것 같았다. 그 후 날들이 똑같이 반복되는 고독 속에서 흘러갔다. 매일이 어제와 다르지 않았다. 가끔 나는 아들 집을 떠난 것이 실수였는지 자문하지만 내가 내린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마음이 아프더라도 나는 짐이 되고 싶지 않았고 며느리가 내 존재로 인해 압박감을 느끼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나는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다가 동욱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화면에 아들의 이름이 떠오르자 작은 기쁨이 밀려왔지만 전화를 받으며 담담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했다. 엄마, 요즘 건강은 괜찮으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어딘가 멀게 느껴졌다. 응, 엄마는 괜찮아. 혼자 있으니까 더 여유롭게 쉴 수 있어서 좋아. 나는 마음은 공허했지만 최대한 밝게 대답하려 했다. 동욱은 몇 초간 침묵하더니 말을 이었다. 엄마, 저희 집에 한번 놀러 오실래요? 준서가 엄마를 계속 찾거든요. 준서의 이름을 듣자 내 마음이 조여오는 것 같았다. 나는 준서가 그립고 함께 놀았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지만 다시 돌아가면 상황이 예전처럼 될까 두려웠다. 나는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괜찮아, 아들아. 엄마는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 준서에게는 할머니가 건강하다고 나중에 더 건강해지면 만나러 갈 거라고 전해줘. 나는 그리움을 억누르며 말했다. 동욱은 잠시 더 침묵하다가 네. 라는 짧은 대답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전화를 내려놓자 다시금 공허함이 나를 휩싸고 있었다. 아마도 거리 두기가 아들과 수진이 조금 더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나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며 해질녘의 하늘이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내 인생은 영원히 바뀌었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루하루가 똑같이 단조롭고 조용하게 흘러갔다. 나는 여전히 시장에 가고 요리하고 집을 청소하는 습관을 유지했지만 그 모든 일은 내 마음속의 외로움을 메우기 위한 방편에 불과했다. 가끔 밤이 되면 창가에 앉아 텅 빈 거리를 내려다보며 마치 세상이 나를 잊은 것 같은 기분이 들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 시장에 갔다가 우연히 오랜 친구를 만났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바로 알아보고 얼굴이 환해졌지만 나는 약간 놀라고 조금 쑥스러웠다. 윤 여사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요즘 건강은 괜찮으세요? 오랜 친구인 강 여사가 반갑게 웃으며 내 손을 꼭 잡았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밝은 척하려 했었다. 네, 저 잘 지내요. 그냥 요즘 조금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나는 대답했지만 사실 내 일상은 외로움을 곱씹는 것 외에 딱히 바쁜 것은 없었다. 강 여사는 나를 바라보더니 조심스레 물었다. 듣자 하니 다시 옛집으로 돌아오셨다고 하더군요. 왜 아드님 댁에 더 계시지 않으셨어요? 혼자 계시면 외로울 텐데요. 그녀의 물음에 내 마음이 아려왔다. 나는 친구가 나쁜 의도로 물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 말은 마치 내가 아들 집을 떠난 이유를 다시 상기시켜주는 듯했다. 아이들에게 더 이상 부담 주고 싶지 않았어요. 아이들도 바쁘고 저도 제 공간이 필요했으니까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강 여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나를 이해하는 듯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갑자기 제안했다. 그렇다면 혼자 살지 마세요. 이 근처의 노인들을 위한 동아리가 있다고 들었어요. 우리 같이 거기에 가서 친구도 사귀고 건강에도 좋은 활동을 하면 어떨까요? 나는 그녀의 제안에 깜짝 놀랐다. 나는 평생 동안 이런 동아리나 모임에 참가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마도 이것이 내 삶의 작은 기쁨을 되찾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괜찮을 것 같네요. 한번 해볼게요. 나는 답하며 가슴속에 작지만 새로운 희망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다음 날 나는 강 여사와 함께 동아리에 갔다. 그곳은 작지만 아늑하고 친절한 얼굴들이 가득한 곳이었다. 그들은 모두 나이 든 사람들이었고 각자 자신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다. 배우자를 잃은 사람도 있었고 나처럼 가족과 멀어진 사람도 있었으며 친구를 찾아 대화를 나누고 싶은 사람도 있었다. 몇 주가 지나면서 내 삶이 점차 변해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독서, 그림 그리기, 경험을 나누는 모임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친구들은 나에게 외로움과 방황은 나만의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그들 역시 한때는 가족의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각자의 작은 기쁨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내 마음속의 아픔과 빈자리가 서서히 치유되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버려진 것 같은 기분이나 자신에 대한 실망을 느끼지 않았다. 대신에 매 순간 작은 위로와 기쁨을 찾게 되었다. 나는 매일 동아리 모임을 기다리며 긴 대화와 함께 나누는 이야기들을 즐겼다. 나는 점차 행복이 반드시 가족에게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때로는 새로운 관계, 뜻이 맞는 친구들, 그리고 하루하루의 작은 기쁨이 더 중요할 때도 있었다. 나는 과거를 붙잡으려 하지 않았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책하지 않게 되었다. 어느 날 오후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앉아 있을 때 나는 동욱에게서 문자를 받았다. 아들은 이번 주말에 가족이 나를 보러 오겠다고 했다. 그 메시지를 읽으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비록 나는 새로운 기쁨을 찾았지만 여전히 엄마로서의 마음은 가족을 그리워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주말 나는 문 옆에서 매 순간을 기다렸다. 그리고 동욱, 수진, 준서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며 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다. 어쩌면 내가 만든 거리가 우리를 더 잘 이해하고 서로를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해준 것일지도 모른다. 나는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껴안으며
오랫동안 갈망해왔던 따뜻함을 느꼈다. 그날 우리는 함께 모여 식사하고 이야기하며 모든 거리감과 소외감이 서서히 사라졌다. 나는 내가 어디에 있든 가족은 여전히 내 마음이 향하는 곳이며 자손들을 향한 사랑은 내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임을 깨달았다. 가족이 다녀간 후 나는 내 삶이 점차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내 인생이 더 이상 자손들에만 의존하지 않게 되었고 나는 새로운 균형을 찾았다. 가족은 여전히 나의 사랑과 헌신이 향하는 곳이지만 이제 나는 더 자유롭게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부담도 집착도 없이 말이다. 클럽에서의 만남이 점차 나의 일상 속 기쁨이 되었다. 나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고 그들 역시 나처럼 황혼기의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는 사람들이었다. 각자 저마다의 사연과 마음을 품고 있지만 모두가 삶의 의미를 다시 찾고자 하는 갈망을 공유하고 있었다. 젊음의 무거운 책임이 사라진 지금 우리 모두는 새로운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어느 날 모두가 손자들과의 추억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한 친구가 나에게 물었다. 윤 여사님, 후회되는 게 있으신가요? 들으니 아드님과 함께 살다가 다시 혼자 돌아오셨다고 하던데요. 그녀의 질문에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나는 몇 번이고 눈물을 흘리며 버려졌다고 느낀 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러한 감정들이 오히려 나 자신을 되찾게 도와주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나를 둘러싼 익숙한 얼굴들을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외롭고 상처받았던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그게 옳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자식과 손자들을 사랑하더라도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나 자신도 나만의 자유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주위의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듯했다. 우리는 계속 이야기를 나누며 노년에 느끼는 기쁨과 슬픔, 어려움을 이겨낸 이야기들을 공유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는 더 강하고 평온해진 자신을 발견했다. 이제는 과거에 대한 미련도 덜해졌고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것에 대해 허전함도 덜 느껴졌다. 때때로 동욱과 수진이 준서를 데리고 나를 찾아와 주었고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방문들을 기다리거나 의지하지 않게 되었다. 나는 스스로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으며 가족이 나와 함께할 때 진정한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 어느 늦은 오후 클럽에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수진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저희가 어머님을 모시고 집에서 식사하고 싶어요. 그 메시지는 나에게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을 안겨주었다. 한때 멀게만 느껴졌고 나를 마음에 들지 않아 했다고 생각했던 수진이 나를 집으로 초대하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다. 아마도 내가 만든 거리가 우리를 더 잘 이해하고 존중하게 해준 것일지도 모른다.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답했다. 물론이지, 엄마가 갈게. 그 식사가 너무 기대돼. 그 주말 나는 동욱의 집을 방문했다. 한때는 내 집처럼 느껴졌지만 떠나올 때는 슬픔 가득한 곳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마음가짐으로 들어섰다. 나는 마치 소중한 손님처럼 아들 가족에게 환영받고 사랑받고 있음을 느꼈다. 수지는 부드러운 미소로 나를 맞이했고 그녀의 눈빛에서 따뜻함이 느껴졌다. 어머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준서가 할머니를 일주일 내내 기다렸어요. 수진이 다정하게 말했다. 동욱도 다가와 나를 꼭 안아주었다. 엄마가 기쁘고 건강해 보여서 너무 좋아요. 우리는 함께 모여 앉아 식사를 하고 이야기 나누며 진정한 가족처럼 시간을 보냈다. 모든 거리감과 오해는 어느새 사라진 듯했다. 나는 편안함을 느끼며 사랑은 꼭 가까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내가 비록 그들과 따로 살더라도 여전히 이 가족의 소중한 일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식사가 끝난 후 모두가 함께 모여 앉았을 때 준서가 내 무릎에 앉아 속삭였다. 할머니는 자주 저 보러 오실 거죠? 나는 손자를 꼭 껴안으며 기쁨과 행복에 넘쳤다. 사랑하는 아이야, 할머니는 항상 여기에 있어. 너만 부르면 언제든 올 거야.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마음이 편안하고 평온함을 느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가족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거리감이 오히려 사랑을 깊게 만들기도 하고 이제 나는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사랑할 수 있는 법을 배운 것이다. 그 이후의 날들은 더욱 가벼워졌다. 이제는 긴 밤 동안 잠을 설치지 않았고 혼자 지내는 것에 대해 더 이상 공허함을 느끼지 않았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며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다는 생각에 감사함을 느꼈다. 다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해서였다.
친구들과의 클럽 모임은 내 일상의 빛이 되었고 아들 가족의 방문은 예기치 않은 기쁨으로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다. 어느 날 클럽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동욱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이번 주말에 저희랑 여행 가고 싶으세요? 온 가족이 함께 바다로 가려고 해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설렘과 기쁨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 말을 듣자 내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 찼다. 가족과 함께 떠나는 여행, 한때는 꿈같이만 느껴졌던 일이었다. 나는 기쁜 마음으로 즉시 대답했다. 그럼 엄마가 준비하고 갈게. 그 주말 나는 아들 집에서 가족들과 다시 만났고 우리는 함께 여행을 떠났다. 수지는 간식, 물 그리고 준서가 좋아하는 장난감까지 세심하게 준비해 놓았다. 바쁘게 준비하는 수진의 모습을 보며 나는 묘한 따뜻함을 느꼈다. 마침내 손자와 아들의 삶에 내가 어울릴 수 있는 자리를 찾은 것 같았다. 우리는 저녁 무렵 바닷가에 도착했고 해가 지며 하늘은 따뜻한 오렌지 빛으로 물들었다. 준서는 모래사장을 뛰어다니며 웃음소리를 바람에 실어보냈고 그 모습을 보며 나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다. 그날 밤 우리는 해변에 모닥불을 피우고 둘러앉았다. 동욱은 나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오랫동안 엄마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있어요. 엄마가 우리에게 공간을 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엄마를 더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 후회돼요. 지금은 그 거리가 우리를 더 사랑하게 해줬다는 걸 알아요. 나는 아들을 바라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다. 아들의 말은 내가 해온 모든 노력과 희생이 결국 우리에게 이해와 사랑을 가져다 주었음을 상기시켜 주었다. 아들아, 엄마는 항상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가 행복하기를 바랄 뿐이야. 이제는 더 바랄 게 없다. 수진도 내 옆에 앉아 내 손을 가만히 잡으며 말했다. 어머님, 더 일찍 어머님을 이해하지 못해 죄송해요. 어머님의 희생을 정말로 감사드려요. 앞으로 준서가 할머니의 사랑을 잘 느낄 수 있도록 할게요.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이 완전해졌음을 깨달았다. 나는 내 삶의 기쁨을 찾았고 그것은 가족뿐만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서도 비롯된 것이었다. 나는 자손들의 삶의 중심이 되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었고 그저 그들이 필요로 할 때 곁에 있어주는 것으로 충분했다. 그 여행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았고 우리 가족 간의 사랑이 가까이 머물지 않아도 진심으로 나눌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다. 여행이 끝나고 나는 집으로 돌아오며 마음속에 평온과 만족감을 느꼈다. 이제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며 내가 경험한 모든 것에 감사함을 느낀다. 나 혼자 있든 가족과 함께 있든 간에 나는 항상 사랑과 기쁨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모든 여정을 통해 행복은 꼭 무언가를 붙잡고 있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며 가족이나 삶의 완벽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때로는 거리가 사랑을 더욱 깊게 만들어주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타인을 위해 인생을 바치고 희생할 수 있지만 때로는 스스로를 놓아주고 사랑하는 법도 배워야 한다는 것을. 나는 한때 자손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내가 온전히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 여정은 나에게 사랑은 항상 곁에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나는 그들과 매일 함께하지 않아도 나의 사랑이 진정하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었다. 내가 여기서 그들이 필요로 할 때 언제든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이다. 삶은 항상 쉬운 것은 아니지만 나는 작은 것들 속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었다. 친구들과의 대화, 좋은 책 한 권 또는 차 한 잔과 함께하는 조용한 아침. 아마 이것이 나이 든 삶이 나에게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일 것이다. 행복은 모든 것을 꽉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에 대해 평온함을 느끼는 데 있다는 것. 한때 외로움을 느끼고 인생에서 불안한 순간을 겪은 모든 이들에게 나는 당신이 자신 안에서 평온을 찾기를 바란다. 삶은 긴 여정이며 각 단계마다 고유한 아름다움이 있다. 삶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더라도 우리는 자신을 되찾을 작은 기쁨을 항상 찾을 수 있음을 믿기를.